정치마수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야당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 상황이 뭔가요?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밖에서 봐도 잘 모르겠어서요. 예. 지금 부산 내려가 계시고요. 사실 저희 당에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가 이제 효율성을 선대위를 구성할 때 효율성을 좀 중시한 분 아니신가요? 예. 작고 슬림하고 좀 몽골 기병 같은 개념에서 아주 좀 경량화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고 예. 또 후보는 국민 통합이라고는 큰 그림을 그리셨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방식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었고 그런 와중에 이제 당 대표가 이제 중간에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후보의 비서실장이 상당 시간 동안 비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당 대표의 비서실장하고 후보의 비서실장하고 서로 소통이 좀 잘 됐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약간의 좀 문제점이 있었지 않나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게 심각한 상황인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보세요, 성 의원님은? 아무래도 국민 볼 때에 예. 좀 불편하시고 예. 잘못된 그런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들어오셔서 당무는 지금 현재 이 대표께서 보고 계시니까 당무 정지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금 하시면서도 당무는 지금 보고 아, 있습니다. 그래요? 지구당도 좀 가셨었고요. 연락은 되나요 지금? 얘기는 일정 부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오늘 이 대표 오늘 여기 나오시기로 원래 했었는데 모든 일정을 중지한다 그래서 이것도 취소됐거든요. 여기 출연도. 다른 당무도 정부 정지한 거 아닌가? 뭐 중요한 것은 지금 하고 계시고 예. 또 지구당도 들리신 거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과정이 좀 있으면 정리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윤 후보랑 어떤 감정적 대립 이런 거가 있지 않느냐는 어떤 해석을 하는 분도 적지 않은데 어떻게 보세요, 성 의원님? 이 대표도 그렇고 예. 우리 윤 후보도 그렇고 비교적 통들이 큰 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 사이에 비서실장이 좀 잘 역할을 해주면 좋았는데 예. 공석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있었지만 감정적으로는 뭐 그렇게 큰 대립하는 거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성 의원님은 패싱 논란은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그런 그게? 부분들을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지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던 건 의도 있는 패싱이라고 이 대표는 해석을 하니까 저 섭섭해서 지금 당무 정지나 이런 어떤 부분까지 나간 것 같은데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 번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켰는데 새로 서일준 비서실장이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당 비서실장하고 협의를 하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서울 조만간 와서 정상적인 어떤 당무를 볼 것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요 이제 예. 선거에서 예. 진두지휘를 하고 예. 제일 앞에 서야지요. 예. 박 의원님 혹시 어떻게 보세요, 상황을? 몇 가지로 좀 나눠서 보아야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야당 예. 얘기를 뭐 이제 저희가 이제 언급을 안 할 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첫 번째는 이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당대표 간에 감정의 앙금이 있는 것이죠. 예. 감정의 대립인데 보통 이제 정치를 하다가 보면은 이성과 감성의 영역 중간에 감정 영역이 있는데 예. 감정이라는 영역이 있는데 왜 감정이 상하냐? 예. 왜 서로 이렇게 비틀어지느냐 봤을 때 인정을 해주지 않았을 때 감정이 예. 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후보가 당 후보가 된 이후에 그 과정에서 봤을 때 이준석 대표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여기까지 온 건데 패싱이라는 게 의도가 있었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박 의원님? 패싱이든 의도가 있지 예. 않았던 그 과정에서 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무시를 받았다고 보는 거고 예. 여기 한두 번이 아니고 이제 쌓였겠죠. 그것이 뭐냐면 신뢰가 깨지는 가운데 있었던 거고요. 제가 또 하나 이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윤석열 후보가 된 이후 이제 컨벤션 효과로 최고점을 찍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서 이제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최고점 찍었을 때 대부분 보면 이제 조정기라든가 하락기에 들어갈 때 어떤 현상들이 나오냐면 내부 분란, 자중 질환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성일종 의원님과 방송하면서 아마 경선 끝나고 나서 자중 질환에 빠질 겁니다. 그건 분명한 겁니다. 예. 그럴 때의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후보가 자기 세력화해서 당을 지배하려고 할 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파트너십이 가장 필요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자생적 후보가 아니라 이식된 후보란 말이에요. 예. 이제 구름 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소중함, 정치라고 하는 것은 갈등을 통해서
조정하면서 이제 커오는 것이 대부분의 정치적 인물들인데 그 과정을 겪지 않고 그냥 들어오다 보니까 아 이건 내 당이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자신감이 너무 차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십이라고 할 수 있는 당 대표를 좀 패싱하는 그런 모습이 예. 있었던 것 같고요. 이건 또 저희 당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준석 후보라고 하는 이준석 당대표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저희에게는 위협적이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미래지향적인 당대표였고 새로움이었고 예. 앞으로 청년에 대한 어떤 대변이었고 이런 이준석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당 후보가 되면서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고 낡음으로 돌아가고 과거 회귀가 되면서 오히려 청년층이 아닌 수구적인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모습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는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준 것이죠. 예. 그런데 그걸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던 부분이 오히려 가장 큰 결정적으로 이렇게 돼서는 대선이 어렵지 않겠냐라고 하는 목소리를 이준석 당대표가 냈는데 윤석열 후보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부분이 가장 큰 싸움에 자중질환에 빠졌던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 의원님, 예. 박 의원님 주신 말씀 중에서 상당히 저희가 좀 참고하고 예. 받아들일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주신 것도 저희가 잘 참고를 할 거고요. 그런데 이제 후보하고 대표하고 뭐 이런 큰 격차가 있다든지 이준석 후보의 대국민 소구력, 특히 2030에 대한 소구력을 모르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예. 또 저희 후보를 제가 이렇게 통화도 하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비교적 그 통합을 지금 현재 예. 이렇게 주창하고 계시잖아요. 그 통합 속에는 2030이 당연히 제일 앞에 서 있지요. 호남을 비롯해서 진보층까지도 아우르겠다라고 하는 큰 그릇을 갖고 계시고 또 비교적 이야기를 나눠보면 통이 큰 분이에요. 예. 그런 거로 봤었을 때는 후보하고 당대표하고의 그 거리차를 누군가를 잘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약했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이런 차이를 극복을 하고 나면은 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박 있습니다. 의원님 반론 중에도 약간 포함된 어떤 질문 같은데요. 이 어떤 갈등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당권 경쟁, 당권에 대한 어떤 다툼이다. 이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성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 당헌 당규상 후보가 되면 후보한테 모든 당권이 다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뭐 그 규정은 그런데 예. 실질적으로는 어떤 그 향후 당권을 향한 어떤 지배력 싸움이다.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적진 않습니다. 뭐 정치니까 예. 또 미래를 내다보고 여러 가지 희망을 갖고 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의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예. 없겠지요. 일정 부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문제는 당권을 놓고 싸우고 하는 것보다는 예. 역할론에서 방법론에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냐 아니냐 예. 이거에 대한 의견 차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느낌이 이런 거거든요. 이게 정치에 입문했을 때 정치적 선배,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를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륜, 연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준석 당대표는 윤석열 후보보다 정치적인 선배고 스승인 것이죠. 예. 한참. 그랬을 경우에 정치 초보는 늘 인정해주고 머리 숙이고 배우는 자세로 가야 예.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준석 당대표가 봤을 때 정치적인 어떤 식견이라고 할까요?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당대표가 훨씬 더 뛰어나다고 봅니다. 우월하다고 보는 건데 예.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당대표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거기에 따른 감정적 앙금이 가장 결정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인정하는 가운데에서 그 자리가 있는 건데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자리가 없다고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리를 박차고 부산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예. 여기에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제 민주당은 뭐 어떻게든 저희 당 공격해서 이제 틈을 불리려고 하는 것이 정치상 있을 수 예. 있는 거고 또 선거가 가까울수록 그럴 수밖에 없는데 뭐 그렇게 또 보실 수도 있다고 여당에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전에 그 호프집에서 미팅하고 예. 했었을 때도 후보께서 정치의 선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준석 당대표한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2030 또 여러 가지 청년 문제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한테 일임한다라고 하는 후보의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그 효율성을 중시하고 있는 방법의 차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비서실장 간에 이야기를 하면서 줄이면 될 거고요. 또 후보께서 직접 또 만나실 거예요. 만나시면 아마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께서 또 정권 교체를
원하시는 국민들의 우려가 계신데 곧 아마 해소할 수 정 있도록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좀 즐기는 측면도 없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민주당이 상황을. 분란 났을 때 저희가 즐기듯이 아마 상대적인 그런데 제가 하나 중간에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 일정을 언론에 먼저 알리고 본인한테는 늦게 알려서 본인이 가는 걸 신문 보고 알고 언론 보고 알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속으로 어떤 후보 진영에서 혹은 대표 쪽에서 보면 이거는 대표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하는 섭섭함을 충분히 느낄 만한 것 같은데 왜 그런 어떤 실수가 반복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서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 후보의 일정은 A안, B안, C안을 놓고 예. 1시간 전에도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서실장에 있으면 A안, B안, C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예. 서로들 얘기하다가 보면 그것들이 괜찮은데 아마 그런 과정에서 몇 번의 충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사소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 정치에서 이제 위기 제가 예. 이제 한번 말씀드리고 예.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정치에서 위기가 언제 오느냐 예. 보면은 우리가 이제 위기 관리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사람 관리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라이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것은 정치에서 사람 관리하고 인재를 어떻게 발탁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후보가 된 이후에 윤석열 후보가 된 이후에 위기 관리가 안 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상임선대위원장이 됐든 당대표가 됐든 이 인선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자리 배치를 한 다음에 그 가운데에서의 포진이 형성돼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청사진이 나와야 되는 건데 첫 번째 제가 볼 때 출발이 상당히 위기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정치적으로 봤을 때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잘 청사진을 그렸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쌍두마차인 것이죠. 후보가 가기는 하지만 당대표가 관리해주고 보조해주고 실질적으로 같이 가줘야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준석 대표의 하나의 바퀴가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와 제가 앞서 본 화면에 보면 MBC에서 리더십의 시험대라고 하는 건데 예. 지금 이 시험대에서 그 시험의 허들을 지금 못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랬을 경우에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 아니 후보가 된 이후에 가장 중요한 인선인 상임위원장이라든가 당대표 관리를 못 하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인선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회의적 시각이 국민들에게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리더십에 대한 시험대고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위험해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정말 1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30대의 대표거든요. 특히 그렇죠. 보수 정당에서는 그동안은 나온 적도 없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2030을 대표하고 있는 젊은 당수가 나와서 당을 이끌어 왔고 또 변화를 주도해 왔고 또 후보가 또 나오셨단 말이지요. 그런 와중에서 이런 현상은 전 충분히 겪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세대하고 2030하고 세대 차이가 있듯이 당 운영하는 방식에서 서로 이런 것들을 조금씩 내놓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이것들이 장기화되거나 또 싸움으로 비춰지면 곤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당이 역사상 처음으로 실험을 해보는 이 멋진 정치적인 실험하에서 오는 그러한 약간의 갈등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뭐 해결할 것이고 앞으로 잘 될 거로 저는 보고 저도 있습니다. 이제 갈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뭐 이제 수용하게 되고요. 정치를 하다 보니 갈등을 하고 그걸 해결하는 과정인데 지금 봐서는 이제 정면 충돌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고 그래서요. 지금 혹시 박 이제 의원님- 봉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는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은 좀 드리고 싶어요. 윤석열 후보가 청년들과 만나면서 오히려 내각에 청년 보좌역들을 항상 배치를 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당에 청년을 대표하는 이준석 대표예요. 이준석 대표를 제대로 그 실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해고하는 모습 아닙니까? 이랬을 경우에 20, 30대가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때 과연 윤석열 후보가 20, 30대와 소통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부분을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자기 부정을 하는 모습이다. 박 의원님이 이렇게. 최근 출연하신 여러 날 중에 오늘이 가장 어떤 뭐 기운이 차 계신 아니 것 그런 같습니다. 건 아니고요. 아니 이제 제가 볼 때 지금 앞으로가 이제 미래를 얘기하고 청년을 예. 얘기하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 좋은 자산을 왜 버리냐는 거죠. 제가 윤석열 그런데 후보가. 버리는 예. 게 아니고 예. 저희 당에서 그러한 세대 차이에 의해서 서로들 격론하고 때로는 자기 의견 관찰하기 위해서 예. 이런 모습이 전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길어지면 국민들한테 좀 불편함을 드리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성 의원님은 충분히 이게 극복할 어떤 수 있다. 과정으로서 불가피한 어떤 과정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데 정권 교체를 바라는 어떤 지지층 입장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영입을 놓고 굉장히 긴 줄다리기가 있었고 연이어서 대표까지 저렇게 하면 피로감이 있을 듯도 한데요. 그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의 마음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길어지면 안 됩니다. 이미 길어진 게 아니냐는 예, 부분을 여쭤보는데. 이미 길어졌고 예. 그러나 어느 타이밍에선 빨리 마무리를 해야지요. 예. 그리고 대우가 정비가 돼서 바로 캠페인으로 들어가고 예. 국민들에 대해서 표를 달라고 할 때 내부가 정돈되는 건 맞습니다. 예, 어떤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인선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수정 교수를 둘러싸고 대표하고 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인선 자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성 의원님 일단? 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가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 그 이후에 대표께서도 후보의 의사를 존중한다라고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문제가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뭐 박 의원님은 이수정 예. 교수 또 저도 뭐 방송을 통해서 많이 봤고요. 또 특히 한 여성으로서 전문가의 영역을 해서 한국을 대표하는 뭐 범죄 심리학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로서 국민의힘에서 영입을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위기의 시대에서 후보자가 새로운 인재를 영입했을 경우에 어떤 기준을 하겠느냐라고 볼 때 저는 미래에 대한 얘기, 또 일자리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성장과 관련된 부분 이런 모습들, 그리고 청년을 대변하는 이런 모습들은 갖춰야 된다고 보는데 다만 이수정 교수가 범죄라고 했을 경우에 윤석열 후보도 검사란 말이에요. 과거의 일을 캐는 직업이란 말이에요. 과거에 일을 저질렀던 사람들의 범죄 심리를 적용하는 거고. 그러니까 미래로 나가야 되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인재 영입이라든가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과거에 가는 어떤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했을 때 과연 유권자 시민들에게 상징적인 의미에서 다가갔을 때 설득력이 있겠느냐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발언? 예. 과거의 정리는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과거가 정리 안 되면 미래로 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미래로 가기 위해서 과거를 정리하는 것이잖아요. 앞으로 범죄들이 안 일어나기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범죄들을 테이블에 올려놓아 가지고 국민들께서 징계를 하는 거 아닌가요? 법률에 의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박 의원님 말씀에는 좀 제가 동의할 수가 없고 이수정 교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한 분 한 분이 살아오면서 그 인생의 이력에 있어서 사회와 국가에 어떻게 헌신했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어야지 그동안 뭐 신선하다고 그래서만 무조건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수정 교수 같은 경우에 발탁은 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수정 교수가 그 선대위원장을 수락하시면서 한 말씀 중에 이제 젊은 층을 좀 겨냥하신 말씀 같은데 30대 아들을 키워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근데 제 주변에서는 이준석 대표랑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대표를 무슨 아들급으로 보냐 이런 농담을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순수하게 보시지요. 저도 딸내미가 있고 아들내미가 있지만 사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면 많은 충돌이 좀 있지요. 그 부분들을 기성세대가 품고 안고 이해하려고 그래야지 이기려고는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마침 우리 이 대표께서 또 지방으로 내려가 있고 이러니까 아마 그런 비유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충분히 일원으로 들어오면서 또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제기하고 또 충분히 얘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 조동현 교수 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성 의원님은? 우선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30대에 여러 가지 전문성도 있고요. 안보 전문가고. 근데 여당에서 너무 포장을 많이 하고 있다. 우주 항공 전문가라고 하는데 전혀 관련성이 없거든요. 그리고 조동현 교수 같은 경우는 육사를 나와가지고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본 분이에요. 저는 이분의 이력을 저도 ROTC 장교를 했기 때문에 봤는데 육사를 나오면 되게 최전방에 들어가가지고 소대장부터 이력을 하고 또 중대장 때 이력을 쌓고 하는데 거의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도 갔다 오고 거의 이렇게 키웠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의 헌신 쪽에서만 국가의 혜택만 너무 많이 받았던데 앞으로 뭐 정치권에 들어오든 어디든 그 국가에서 받은 그런 혜택을 앞으로 국민들한테 많이 좀 이렇게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살아온 이력에 대한 어떤 국가에 대한 헌신이나 기여도보다는
그냥 반짝하는 이 의미에서 선별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떠세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그 1982년생인데 예전에 예. 소설처럼 이제 19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이 예. 있지 않았습니까? 그 세대가 갖고 있는 아픔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유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 예. 또 젊은 날에 상당히 어려운 가정 속에서 그 학업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육군사관학교를 진학을 해서 군에서 17년간 근무를 하고 예. 전문가로서 특히 이제 우주항공 분야라든가 우리나라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계속 풀어왔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워킹맘의 모습도 있고 예. 또 한 전문가의 모습도 있고 또 그 세대의 어떤 30대를 대변하는 모습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의미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어제 그 기자회견 하는 모습도 봤고요. 같이 어제 점심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오랫동안 이제 얘기를 예. 좀 나누다 보니까 단단하고요. 일단 생각이 참 잘 정리되어 있고 예. 그다음에 국가라는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도 그동안에 그 군에 있으면서 많은 고민을 해왔고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에 대한 것들이 다 돼 있는데 앞으로 조동현 상임위원장이 기자회견이라든가 또 언론에서 많은 네. 인터뷰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아마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만간 기자회견 그럼요. 예정이 네. 있습니까? 기자회견보다는 이제 언론 인터뷰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주항공부자 전문가라고 그러는데 학위를 행정학을 받았어요. 석사 학위를. 우주항공은 전혀 관련이 미국 없는데. 학위 말씀이시죠? 케네디 스쿨? 그렇습니다. 예. 국내에서도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행정학의 이 전문가일 뿐이지 제가 봤을 때 안보 전문가라고 한다면 육사를 나왔고 나름대로 군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있겠는데 우주항공 분야는 이게 이공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이쪽에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전혀 전문성이 없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미래 산업에 초점을 맞추다가 보니까 민주당이 어거지로 끼워 맞췄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가 않고요. 예. 이제 군 전역 이후에 이제 예. 소령 예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민간 기업하고 이제 군을 연결해서 우주 항공과 이제 방위 산업에 관련된 일들을 좀 해오다가 얼마 전에 이제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뉴 스페이스 시대의 비즈니스 전략, 예. 우주 산업의 로켓에 올라타라라는 책을 썼는데 그만큼 자기가 그 전문 분야에 대한 것들을 이제 담아냈고 우주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야 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기 때문에 또 그 나이가 지금 39인데요. 예. 많은 역할들을 해왔다는 거 보고 그 당시에 또 이라크의 자이툰 부대 또 자원 입대해서 예. 그런 모습을 볼 때는 상당히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어떤 모습들을 살아왔던 모습입니다. 예. 그 정책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는 여당에서 평가하기엔 굉장히 실용적이고 속도감 있게 네네. 정책을 내놓는다고 평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어떤 야당 쪽에서 보면 정책을 자꾸 주요 정책을 바꾼다 이런 비판을 하시는 것 같고요. 어떤 비판한 쪽부터 잠깐 들어볼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 정책 내용을 뭐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 이재명은 합니다더라고요. 예. 제가 볼 때 이재명이 하면 망합니다. 예. 저 야당이 봤을 땐 공격을 그렇게 할 거예요. 이재명이 하면 망합니다. 왜 그러냐? 대장동에서 보듯이 시장의 권력을 갖고 있었을 때 인허가를 다 내면서 다 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이 한 게 뭐가 있죠? 이재명 후보가? 전 진짜 무엇을 했는지 국민들한테 소상히 좀 내놓으시라. 그리고 지금 정책을 내놓는데 음식점 총량제에서 주 4일째 재난지원금 모든 거 했다가 아니면 말고예요. 또 지금 역사 왜곡법 같은 경우도 무조건 이거 이번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전에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이 과연 적합한지에 대해서 국회에서 수없이 많이 논의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마침 뭐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이렇게 타계하고 또 호남에 가니까 이런 법들을 막 내놓는데 저는 이게 과연 국가 지도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한마디에 의해서 국가 시스템이 움직여가고 모든 공무원들이 거기에 맞춰주는 것들이 비교적 대통령 중심제에서 행정의 기능인데 이렇게 후보 때부터 그냥 표만 된다고 한다면 마구마구 이렇게 바꾼다고 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요? 예. 의원님 이제 반론해 주시죠. 대선에서 이제 큰 흐름을 보면 이제 세 가지 측면으로 예. 흐르거든요. 하나가 뭐냐면 이제 후보의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예. 누가 더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갈 것이냐에 대한 측면이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제 후보의 경쟁력 면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저는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보고요. 예. 다만 이제 구도를 봤을 때 대선에서 정권 교체냐 이제 정권 재창출이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이제 어렵다라는 점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요. 예.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정책 이슈, 현안에 예. 대한 대응인데 이 정책 이슈에 관련돼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정책에 대한 어떤 추진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대선 후보까지 왔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 정책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동의가 있을 예. 때 강한 추진력이 발휘되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이제 정책을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고 하더라도 국민적 동의가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은 오히려 좀 유연하게 한 템포 쉬고 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보고 유연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부분을 좀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 윤석열 후보의 정책은 이겁니다. 예전에 부시 대통령이 되면서 정책을 anything but 클린턴. 예. 클린턴이 했던 것은 모든 걸 배제한다. 예. 이명박 정부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anything but no. 예.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했던 모든 정책을 다 부정하겠다. 예. 이게 이제 이명박 후보의 그 큰 흐름이었는데 저는 윤석열 후보가 이명박을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썼던 모든 정책은 다 안 하겠다. 다 잘못됐다. 이 부정하는 어떤 그런 정책인데 어떤 용어를 쓰냐면 폐지 철폐라는 용어를 써요. 예. 종부세 폐지하겠다. 그래놓고 또 수습이 안 되니까 다시 무슨 뭐 재조정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예. 종부세가 왜 도입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역사성이라든가 그것이 왜 도입됐는지에 대한 것들도 제대로 이해 못하면서 폐지하겠다고 얘기했고 요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52시간 근로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철폐 얘기하다가 또 문제가 되니까 또 이제 조정하는 안을 내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후보가 기본적인 정책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된다. 예. 그리고 책임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럴 때 그 힘이 나오는 건데 오히려 저는 모든 정책을 부정하는 모습에서 오히려 스스로 자기 부정하는 모습이 윤석열 후보의 모습이다. 지금 박 의원이 그 말씀 주시는데 시간은 다 국민적 됐습니다. 예. 동의가 있으면은 뭐 뒤집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쪽으로 얘기한 건 아니죠. 국민적 동의라고 하는 국민적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광우병 사태 났었을 때 전 국민이 다 두려움에 떨면서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안 되겠구나 그랬거든요. 그러면 미국산 쇠고기를 국민적 동의가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수입을 금지할 겁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국토 보유세도 예. 국민들한테 걷어가지고 기본소득으로 쓸 재원을 마련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럼 기본소득 포기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기본소득 재원을 국토 보유세로부터 받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기본소득 시간이 다 돼서요. 예. 포기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잠깐 짧게 10초만 반론하고 끝내시기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 이제 국민적 동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절차적 과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합의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을 이제 준수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알겠습니다. 대통령 후보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예. 유연하게 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면 예. 될것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